자, 이 시간은 26년도 경찰 승진 시험 기출 문제를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경찰의 분류에 대해서 국가경찰은 자치경찰에 비해서 관료주의화되어 있다. 그렇죠. 국민에 대해서 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아무래도 자치경찰이 국가경찰보다 봉사는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런 것 때문에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시민에 대한 봉사가 더 잘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치경찰을 하겠다는 의도니까. 자, 그런데 국가경찰이 되면 더 관료주의화가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자치경찰은 관료주의화가 안 돼? 여전히 자치경찰도 관료주의화는 될 수 있겠지만 어느 쪽이 더 심하느냐 하는 정도죠. 기본적으로 관료주의화가 된다는 것은 밑에 이제 해설에도 있듯이 해설에는 없나요? 자, 좀 더 대규모 큰 조직 있죠. 큰 조직이 작은 조직보다 더 관료주의화가 됩니다. 관료주의화가 된다는 것은 이게 이제 조직이 클수록 이게 중구난방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법규나 규칙에 따라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할 일, 이 사람이 할 일을 구분해야겠죠. 그죠? 그리고 서로가 이제 연락을 받으려면은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문서주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조직이 크기 때문에 분업, 전문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제 행정학에 보면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법규나 문서 여기에 엄격하게 따라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사람들 간에 정이 없죠. 비인격적이다. 그죠? 비인정성, 몰인간성 그런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직이 클수록 아무래도 이게 이제 관료주의화, 그런 법규라든가 문서화 이런 것들이 더 심해지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 대한 봉사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경찰이 자치경찰보다는 조직이 크잖아요, 그죠? 그 조직이 큰 조직이 더 관료주의화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보안경찰은 다른 행정의 부수한다는 것은 뭐죠? 협의의 행정경찰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경찰 업무에 독자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구분을 할 때 보안경찰과 협의의 행정경찰로 구분하잖아요. 그 협의의 행정경찰은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일반 행정기관이 자기의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예를 들면 보건소 업무라든가 위생 업무라든가 그죠? 그런 업무를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거기에 부수해서 강제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한다는 거죠. 그때 이제 강제적으로 부수해서 하는 그 행위를 그러한 작용을 협의의 경찰 작용으로 보는 겁니다. 협의의 행정경찰 작용으로. 그렇게 따지면 그죠. 모든 일반 행정기관에서 어떤 강제적으로 하는 것은 사실은 이 이제 19세기에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에 의하면은 그러한 강제적인 모든 행위는 경찰 작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래서 보안경찰은 이제 우리 보통 경찰 기관이 하는 그런 작용을 말하는 것이고 다른 행정작용에 부수하는 것은 협의의 행정경찰로서 교통이라든가 산림, 건축 자 이런 것들을 하면서 고유한 업무를 하면서 여기에 강제력이 수반된다면 그 강제력이 수반되는 행위 그것을 협의의 행정경찰로 부르자라고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정의를 한 거예요. 어렵게 이제 생각하지 말고 그냥 걔네들이 정했다. 우리는 따라간다. 시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행정경찰은 현재 또는 장래 사태에 대한 작용이다. 형식적 의미의 경찰과 일치한다. 우리가 이제 행정경찰 넣으면 여기에 대한 반대되는 개념으로 뭐가 있습니까? 사법경찰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이 있는 겁니다. 사법경찰은 뭐죠? 수사하는 거죠. 행정경찰은 그 수사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너 어제 뭐 했어? 네가 먼저 돈을 빌렸어? 네가 먼저 때렸어? 네가 찔렀어? 과거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죠. 행정경찰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사건을 말리고 앞으로 가까운 장래에 그런 위험이 발생될 수 있으면 그걸 막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장래 개념은 행정경찰이 되는 것이고 사법경찰은 과거 개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볼 때 이런 행정경찰은 이제 이 행정경찰의 범위는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하고 같게 되는 거예요. 형식적 의미가 아니라. 자, 실질적 의미의 경찰 개념의 정의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 사회 공공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일반 통치권에 근거해서 명령 강제하는
작용으로 19세기 독일의 행정법학자들이 정의했습니다. 자, 그 정의의 내용이 행정경찰 부분하고 일치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법학자들이 생각한 개념이 뭐냐면은 실질적 의미의 경찰이 행정경찰이다. 그럼 나머지는 사법경찰은 실질적으로는 경찰 아닌데 법에서 만약에 할 수 있다고 정한다면은 그러면 경찰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지. 그 법에서 정한다는 것이 뭡니까? 형식적 의미의 경찰 개념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내용이 아닙니다. 자, 또 이제 구분할 때 시점에 따라서 그죠? 예방, 미리 사전에 예방하느냐, 사건이 발생했을 때 그걸 진압할 때, 그죠? 진압하느냐, 그렇게 이제 구분하죠. 그래서 이것은 두 문자로 그냥 헷갈리니까 예진시 이렇게 기억하면 되겠죠. 자, 평시 경찰이 있고 비상 경찰이 있죠. 평시에는 보통 경찰기관, 우리 경찰이 치안을 담당하고 비상시에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했지 않습니까? 계엄 상태는 비상시입니다. 그때 비상시는 누가 치안을 유지합니까? 군대가 치안을 유지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위해의 정도에 따라 구분이 되겠습니다. 위해의 정도. 그래서 이제 널 위해서 그죠? 비상경찰에서는 비상하고 널 위해서 비평한다.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경찰의 임무 보겠습니다. 공법 규범에 의한 위반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안녕에 대한 위험으로 취급된다. 자, 우리가 안녕의 개념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안녕이 뭐냐? 안녕이 하면은 자, 법, 질서, 불가침성, 그죠? 그 다음에 국가의 존립성과 기능성, 불가침성. 여기 이제 말이 적으면 또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그리고 개인의 법익 보호, 권리 보호 이렇게 이제 해서 법국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죠. 이게 이제 안녕의 개념입니다. 안녕. 법질서, 불가침성은 법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공법이 있죠. 공법이 있고 사법이 있어요. 사법은 이제 우리 민간 개인끼리 이렇게 규율하는 법률로서 뭐 대표적으로 민법이 되겠죠. 공법 같은 경우는 국가와 개인에 대한 그런 관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도로교통법 이런 거죠. 형법, 그죠? 국가가 규율하잖아요. 도로교통법 마찬가지로. 자, 그랬을 때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는 것, 공법을 위반하는 것, 그 자체는 바로 최소한 추상적으로 위험을 야기한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법질서 불가침성에서 그죠? 법을 위반하는 것 자체가 안녕을 위반하는 거예요. 안녕을 해치는 것은 바로 위험을 야기하는 거죠. 맞습니다. 자, 공공질서, 우리가 공공의 안녕과 공공질서를 유지를 해야겠죠. 이때 공공질서는 시대에 따라서 변하는, 왜냐하면은 공공의 안녕의 개념은 뭡니까? 법질서 불가침성 할 때, 자, 공법, 사법 이렇게 성문법으로 되어 있죠. 성문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공공질서는 이 성문법이 아닌, 그러니까 법이 다 이렇게 규율하지 못하는 그런 영역에 대해서 공공질서라는 개념으로 해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경찰이 개입하는 그런 근거를 말하거든요. 그럼 이 공공질서라는 것은 이제 시대에 따라서 바뀔 수밖에 없어요. 법에 딱 명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고 유동적이다.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옛날에는 범죄가 안 됐지만 범죄가 될 수 있고 또 범죄가 되었던 것이 안 될 수도 있고 이렇게 이제 유동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 위험의 외관이나 혐의가 정당화되지 아니함에도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위험하지 않음에도 경찰이 위험의 존재를 잘못 추정했죠. 뭔가 잘못했죠. 잘못 추정했어요. 잘못 또 추정했죠, 그죠? 위험하지 않은데 위험한다 할 거라고 착각을 한 겁니다. 자, 이럴 때는 추상적이 아니라 우리가 추정적 위험이라고 하죠. 추정적 위험. 그 추정적 위험은 오상 위험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상 위험이 되어버리면 경찰관 개인의 잘못된 판단이기 때문에 위법하기 때문에 자,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자, 이렇게 추상적 위험 같이 이런 것들은 실제로 위험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외견적 위험이 있죠. 외견적 위험. 객관적으로 볼 때는 위험했고 거기에 합당한 근거가 있다면 외견적 위험이 되면 적법하기 때문에 손실보상 책임이 발생할 뿐이지 손해배상 책임은 발생하지 않죠. 그래서 이 부분 들렸고, 자, 경찰은 사유재산적 가치, 무형의 권리도 보호해야 한다. 아까 이제 우리가 법국계 할 때 개인의 권리
보호해야 되겠죠. 이때 개인의 권리는 당연히 무형의 권리, 또 지적재산권 같은 그런 부분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에서 한국사고 두 문제가 나왔어요. 자, 가보개혁 이후에서 경무청 관제 직장에서 경무사가 이제 제일 우리 경찰 지금으로 치면 경찰청장급이죠. 경무사가 아니라 계급입니다. 계급. 그래서 경무사를 수장으로 하는 경무청이 신설되었고, 경부 체제는 경부 대신이라고 했죠. 당시에 이제 일본 말이 들어왔기 때문에 장관을 대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경부 장관, 경부 대신이 우리 경찰의 총수였죠. 그래서 경찰의 총수가 장관급이었다. 이때는 이제 이때라고 하더라도 비록 장관급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원적 체제가 그대로 유지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경부 체제에서 경부 대신은 감 한 개, 감호, 그리고 한성부는 이제 서울을 말하죠. 그리고 계양지, 자 우리 인천 같은 감 한 개죠. 여기만 경부 대신이 담당을 하고 저 지방은 관찰사, 그러니까 도지사가 담당을 했어요. 치안을. 그래서 이 도지사를 보좌하기 위해서 총경권을 보내가지고 이렇게 보좌를 했죠. 여전히 이원적 체제로 있은 겁니다. 타파가 아니겠죠. 자, 1896년도에 한성, 그러니까 서울하고 부산 사이에 군용 전지선을 깔았어요. 일본 놈이 저기 이제 중국으로 이제 진출하려고 이 전신선 보호 명목으로 일본 현부인대가 들어왔다는 거죠. 이때부터 들어와서 이제 1906년도에 통감부가 설치가 되면서 이 헌병 경찰이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고, 그리고 1910년이 되면은 이제 바로 이제 우리 한일 이제 합병이 되기 직전이죠, 그죠? 1910년이 되면서 조선 주둔 헌병 조례, 그죠? 이름이 조금 헷갈리는 밑에 보면 있네요. 있죠. 조선 주차. 주차가 이제 주둔이라는 뜻입니다. 주둔. 어제 차로 주차하는 게 아니고 조선에 주둔하는 헌병 조령으로 법의 근거를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헌병경찰 우리가 참 이런 것도 암기를 해야 되나 싶은데 의외로 시험에는 가끔 나와요. 그래서 보면 이제 96년도에 처음으로 들어왔다. 그 다음에 1906년도에 통감부가 만들어지면서 이제 군사뿐만 아니라 행정, 사법경찰까지 수사까지 담당을 하다가 1910년이 되면은 이제 법령까지 만들어가지고 그걸 근거로 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되겠고, 일본의 행정경찰 규칙과 유경제적 경제로 혼합해서 행정경찰 장정이 만들어졌죠. 이게 행정경찰 장정이지 경무청 관제 직장이다 그러면 또 틀린 말이 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행정경찰 요거 말 있잖아요, 그죠? 중복이 되잖아요. 중복이 되니까 이렇게 합해가지고 요걸로 나왔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자, 미군정 시기에 초기에 태평양 미육군 총사령부 포고 제1호. 자, 제1호가 뭐냐면은, 자, 밑에 해설은 없네요. 제1호가 뭐냐면은 구 관리의 현직 유지입니다. 이게 1호가 구 관리의 현직 유지. 그러니까 일제 강점기 때 그 관리들 있잖아요, 그죠? 전부 다 그대로 있어. 일본 사람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대로 있어. 우리 해방되는데요. 아직도 계속 일본 순사가 우리 순찰하는 거 맞나요?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미군도 새로운 하나의 그 지배자로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식민지를 해방을 시켰지만 새로운 주인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관리들을 그대로 있도록 한 겁니다. 그래서 일본 경찰도 그대로 남아 있을 겁니다. 자, 유지했다. 그러다가 이제 46년도가 아니고 45년도 이제 8월 달이 되면 우리가 정부 수립을 하게 되죠. 정부 수립을 하면서 그때 이제 일본 경찰을 보내게 되죠. 그겁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죠? 8월 달이 아니죠. 8월 달이 아니고 잘못 얘기했습니다. 그죠? 왜냐면 이제 8월 달에 우리가 해방되는데, 그죠? 45년도 8월 달에 우리가 8월 15일에 해방됐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한 3개월 후인 10월 21일이죠. 10월 21일 날 미군정청에
우리 경무궁을 창설하면서 이때 일본 경찰을 다 보내버린 거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요 시기 전까지는 일본 경찰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었다는 거죠. 이것도 기출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해인 46년도가 되면서 지금은 이제 경무국을 창설했잖아요, 그죠? 군정청 안에. 근데 경무국을 한 개 부서로, 별도의 부서로 만들어서 경무부로 이렇게 만들어봤죠. 경무부로. 우리 지금 행안부처럼 이렇게 부로 만들어서 이때도 장관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역사에 있어서 경찰 수장이 장관이었던 때가 딱 두 번 있었는데 1900년도에 경부체제 앞서 한번 나왔죠. 그리고 이제 46년도에 미군정 시대 때 경무부로 됐을 때 이때 장관급으로 격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정부가 수립되면서 그죠? 48년도에 정부가 수립되면서 다시 또 치안국으로 이렇게 격화가 되죠. 자, 위생사무는 위생국으로 넘겨서 경찰 업무가 더 이상 아닙니다. 그리고 경제와 고등경찰도 폐지를 했죠. 그래서 고등은 폐지하면서 정보경찰을 만들었죠. 그죠? 정보경찰을 만들었고, 그리고 여자경찰도 새로 만들게 됩니다. 자, 45년도에 우리가 악법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예죠. 정치예를 일단 폐지를 하고, 보안법은 얘가 1948년도에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가 자, 정치예보입니다. 일기예보가 아니고 정치예보예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게 이제 보안법이 맨 나중에 폐지됐다는 것은 사실 약간 지역적인 질문으로 문제를 볼 수 있지만은 과거에 우리 성지심에서도 이게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보안법은 48년도에 나왔고 폐지가 되었고 이제 이 법을 만든 때도 한번 참고로 보면은 이제 정치범 처벌법은 이게 언제 만들었냐면은 1919년도에 3.1운동을 기하로 해서 그죠? 깜짝 놀래가지고 정치범 처벌법을 만들었죠. 그리고 치안유지법은 1925년도에 일본에 있던 그 치안유지법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만들었고 예비검토법은 1941년도입니다. 이게 41년도에 제가 이제 풀이하기 전에 한번 보고 왔거든요. 이것도 다 기억합니다. 안 보고 와도 대충 기억은 하죠. 아무튼 그래서 만들어지는 근데 보안법은 언제 만들어진다면은 1907년도에 만들어져. 1907년도에 그죠? 공치는 뭐 보집 출신 이렇게 이제 두 문자를 기억했는데 아무튼 이 보안법은 1907년도에 만들어지면서 가장 먼저 만들어졌어요. 악법 중에서 그 다음에 정치의 손으로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폐지가 될 때는 이 보안법이 48년도에 가장 늦게 폐지가 되죠. 이 네 가지 악법 중에서. 그래서 보안법은 조금 유의를 해야 되는 게 가장 먼저 만들어진 악법인데 가장 늦게 폐지가 되었다라고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국가보안법하고 비슷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자, 경찰법에 있어서 국경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해서 전부 다 7명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상임요원이 정무직입니다. 그죠? 그렇죠. 자, 위원장이 상임요원은 아닙니다. 국경위 사무는 어디서 한다? 자, 소속은 행안부인데 사무는 경찰청에서 합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우리 시경위 있죠. 시경위는 어떻게 합니까? 시경위는 소속은 도지사 소속이죠. 자치단체 소속입니다. 도지사 소속인데 사무도 시도에서 합니다. 도청에서 해요. 시청에서 하고. 근데 국경위는 왜 행안부에서 수행하지 않을까요? 이유는 국경위 아래에는 아무런 사무기구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를 보는 직원이 없어. 자기 위원들끼리만 있는 거야. 높은 사람들만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자기들 뭐 회의를 하려면 미리 통지도 해야 되고 회의 서류도 만들어야 되고 그죠? 커피도 타와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잖아요. 그런 거 할 손발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업무를 수행하면 훨씬 원활하게 수행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시경위 같은 경우는 법률로서 아예 딱 사무국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손발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시도청에서 그냥 손발이 달아내나 우리 저 경찰관들 아닙니까? 우리 경찰관들 파견 나와가지고 손발이 다 되고 있으니까 도청에서 시청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경찰청에서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위원장 2명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겠죠. 이거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맞고.
유엔의 행안부 장관의 제청으로 총리를 거쳐서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돼 있죠. 그 다음 6번. 자, 그 다음에 우리 국수본부장 자격 요건이죠. 자, 이건 뭐 언젠가 한번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 계속해서 이제 지금 내부에서 국수본부장을 맡다 보니까 조금 중요도는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번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것도 이 요건을 뭐 두 문자로 해서 뭐 암기를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뭐 지금 단순 암기 문제는 쭉 나왔잖아요. 지금까지. 뒤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단순 암기를 잘해야 됩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뭐 우리가 두 문자를 하면 국공판금 10년이잖아요. 국가기관에 있었다든지 공무원에 있었다든지 판사, 검사로 있으면 10년 경력이 있어야 돼요. 10년 경력. 그리고 이것저것 다 모아서 합산 15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10년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10년 이상 수사 업무에 종사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 중에서 고검단에 있었다든지 3급 이상이 있었다든지 우리 경찰은 총경 이상입니다. 뭐 경무관 이상이 아니고 자 변호사 자격 그죠? 변호사 자격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등에서 이미 근무를 했어야 돼. 그게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한다. 자 대학이라든가 여기서 자 10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되는데 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 전공을 물어요. 전공. 그죠? 이 전공을 생각하기가 참 공부하기도 어려운데 그죠? 행자하게 안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수사본부장은 이게 수사와 관련해서 총수 아닙니까? 총책임자다 보니까 행정학은 조금 거리는 있죠. 그래도 경찰학은 그죠? 경찰학이 우리 실무조합하고 관계되는 학문 아닙니까? 우리 실무조합에 보면 얼마나 또 이게 이 강론에도 그렇고 보면 이제 특별법에 관한 부분도 많고 그렇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경찰학이라든가 법률학 전공은 되는데 행정학 전공은 안 된다. 그래서 대학 교수로서 10년 이상 있었던 누구죠? 조교수 이상입니다. 조교수. 교수의 단계는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조교수급 이상으로 10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여기서는 조금 간단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기출 문제집을 별도로 편찬하고 있거든요. 밑에 지금 제가 넣어놨네요, 그죠? 교수 한번 요건 보겠습니다. 보면은 자 여기 이제 행정학이 들어가 있는 것은 시경위에는 들어가 있어요. 이건 뭐 수사하고는 관계 없으니까 행정학까지 들어가 있죠. 하지만 국수본부장은 자 행정학은 빠져 있다는 얘기고. 뭐 참고로 이제 손실보상위원회는 법하고 행정하면 또 들어가 있어. 경찰학 같은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그죠? 근데 소청심사위원회는 요거는 이제 뭐 채무시험 같은 데서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게 정치학이 들어가 있어요. 약간 생뚱맞죠. 그죠? 이런 것들 참고로 정치학이 하나 들어가 있고 그죠? 이렇게 돼 있고 손실보상위원회도 경찰학도 넣어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현재는 행정학만 들어가 있고 그죠? 이게 또 행정학이 좀 특이하게 돼 있죠. 그죠? 자, 이거 법조문 참고로 한번 보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이것저것 합산이 또 15년 되겠죠. 15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경과제도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반 경과, 수사, 자, 안보, 수사, 특수경과로 구분되며 맞나요? 자, 총경에 대해서는 이 수사경과라든가 안보 수사 경과는 안 들어가죠. 전부 다의 경과가 다 있는 경우는 경정 이하가 되겠습니다. 경정 이하. 자, 그다음에 특수 경과는 자, 운전은 특수 경과 안 들어가 있죠. 그래서 항정살 이렇게 해서 항공하고 정보통신 요게 이제 있죠. 그래서 두 문자로 하면은 일수 안특 이제 특수는 그죠. 특수 항정살 일수 안특 항정살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총경에 대해서는 요 안 들어가는 경과 요걸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경찰청장은 전지사변 비상사태에서 경과의 일부를 없애거나 병합하거나 뭐 신설까지도 할 수가 있다. 할 수 없다. 그렇죠. 정과는 일반에서 특수한 쪽으로 또 특수한 쪽에서 일반 쪽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일반에서 특수한 쪽으로만 이렇게 인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은 특수한 쪽에서 일반 쪽으로 올라오면 자격을 갖춰야 되는데 니네들 공채 시험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일반 쪽에서 특수한 쪽으로 가려면 이미 공채로 일반으로 들어왔는데 특수한 쪽 가기 위한 수사 경과라든가 별도의 자격만 얻으면 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 특수한 자격만 있는 사람은 일반으로 오려면 다시 들어올 때 우리 순경 시험 받듯이 그 공채 시험 봐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반대로는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자, 정원 감축 등 특별한 경우에는 이제 할 수 있다는 건데 이때는 행안부 장관이 아니라 경찰청장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과라는 부분은 우리 경찰 내부적인 좀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 행안부까지는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규 채용되면 기본적으로 일반 경과를 부여하고 다만 이제 수사라든가 안보 그 경과로 뽑은 사람은 당연히 그 업무를 해야겠죠. 그 경과를 부여한다. 그 다음 8번. 자, 승진과 관련해서 승후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교통사고 현장에 나가서 근무를 하다가 교통사고로 갑자기 돌아가셨다. 전사순직해버렸다. 자, 그러면 이제 시간만 지나면 원래 승진이 되는 사람이었는데, 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사망하기 전날을 기준으로 해서 승진을 시켜줘야겠죠. 왜냐면 사망한 다음 날은 이미 공무신문을 읽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면직의 기준은 사망한 다음 날을 기준으로 하잖아요. 공무신을 잃었는데 어떻게 승진을 시켜줍니까? 사망하기 전날이 되어야 공무신문이 있다라고 가정이 되는 그 시점에 이미 승진한 것으로 이렇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근속 승진한 공무원이 그 기간에 해당하는 근속 승진한 경우에는 이제 내가 경위에서 경감이 되었으면 거기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정원 내로 우리가 승진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일일이 다 맞추기는 어려우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정원이 새로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인정을 한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종전의 직급에서 정원은 또 감축되고 하지만 또 밑에 계급에서 올라오면 또 정원이 새로 생긴 것으로 보니까 일시적으로 그런 것으로 본다 그 말입니다. 자, 총경 이하의 경찰 공무원에 대해서는 대통령은 정한 바에 따라서 계급별로 승진 대상자 명부를 만들어야 한다. 자, 총경 이하죠. 왜냐면은 경무관까지 심사 승진을 하니까 그 밑에 계급인 총경 이하까지 대상자 명부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경무관에서 치안감은 별도로 심사 같은 승진위원회를 열지 않고 그냥 대통령이 찍어버리니까 그죠. 그러니까 위원회를 열지 않는 거죠. 자, 경찰 공무원은 바로 아래 계급에서 한 계급 올라가는 것이 원칙이죠. 그죠. 하지만 해양청장 같은 경우는 자, 이게 이제 해양은 별도로 되어 있는데 해양청장도 치안총감입니다. 근데 거기에 치안정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치안정감이 2명밖에 없어요. 그 2명 중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 인력풀이 너무 작다 이거지. 그래서 치안감까지 인력풀을 넓혀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안감 중에서도 청장으로 임명을 해버리면 바로 2계급 특진해가지고 청장이 되어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제 치안 정감원에 있던 사람, 내 밑에 있던 사람이 갑자기 내 위로 올라와 버렸는데 그렇게 되겠죠, 그죠? 나는 집에 가야겠다, 그죠?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계급 특진할 수 있고 그 외에도 이제 2계급 특진할 수 있는 경우가 이제 경위 이하의 사람에 대해서 어떤 비상사태 등에서 그죠? 이렇게 이제 순직했을 경우에, 그죠? 순직해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2계급 특진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자, 경찰법의 법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일반적으로 승인되어 있는 이런 것들은 뭐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같은 이런 것들은 국회에서 별도로 동의를 하지 않더라도 당연하게 자동적으로 국내법하고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법규 명령은 행정권이 안 되겠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죠? 우리 행정권이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일반 추상적인 규정이죠. 법 규정처럼. 그리고 법규성을 갖는다. 자, 법규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것들을 법규성이 있다. 우리 훈련 같은 거 있죠. 훈련은 법규성이 없죠. 국민의 권리 의무에 대해서는 규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규성이 없다. 그죠? 또 재판 규범이 될 수도 없고, 그죠? 대외적 효력이 없다. 그렇게 표현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위임명령은 위임명령과 집행명령이 있죠. 위임받아서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위임 범위를 정한 위임이 있을 때만 위임받아서 하는 거니까. 자, 집행명령은 위임이 없더라도 집행하기 위해서 내가 알아서
직권으로 그냥 만드는 거죠. 위임이 없더라도 내가 알아서 그냥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상위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래서 위임 명령은 위임을 받아버리면 법률에 없는 거라도 위임받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는 새로운 내용도 규정을 할 수 있지만 집행명령은 위임이 있든 없든 내가 알아서 그냥 대통령이 알아서 장관이 알아서 그냥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법령의 범위 내에서 만들다 보니까 새로운 사항을 규정할 수는 없죠. 자, 자치단체장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 조례는 뭡니까? 이게 의회의 의결에 따라서 자치단체장이 공포를 하죠. 그 자치단체는 이렇게 들어가면 맞는데 장이 만들 수 있는 것은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독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뭐죠? 규칙이죠, 규칙.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이제 법조문을 한번 잠깐 볼까요? 자, 이것도 이제 뭐 간단하지만 약간 헷갈릴 수는 있어요. 자치단체는 이렇게 했죠. 단체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조례 만들 절차는 의회의 의결을 통해서 단체장이 공포를 해야겠죠. 자, 그리고 단체장은 그죠? 자, 법령 그리고 조례의 범위에서 그렇게 됐죠. 그 조례가 반드시 위임을 해야만 규칙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위임을 하면 위임의 범위 내에서 이렇게 되겠죠. 위임이 없더라도 단체장은 조례를 위반하지 않으면 벗어나지 않으면 내 직권으로 자체적으로 만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위임의 범위에서 이렇게 쓰면은 또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틀린 지문이 되고 그냥 조례의 범위 내에서 위반하지 않는다면 위임을 받든 혹은 내 직권으로 하든 만들 수 있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규칙을 만들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기본법 처분의 재심사. 이제 당사자는 처분, 과란을 잘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과란을. 처분이, 과란을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 행정심판, 소송, 그 밖에 전송을 통해서 다툴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툴 수 없다는 것은 이제 다툴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 이런 거죠. 혹은 이제 이미 뭐 결정이 났다. 뭐 어떤 시간이 지나가지고 그런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상대편이 다툴 수 없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불가정력이 발생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아무튼 이제 기간이 지나서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성지시험 있잖아요, 그죠? 성지시험 분명한 오류가 하는 게 발견된 겁니다. 근데 이 오류를 이의 신청할 수 있는 게 이틀 내가 뭐 그렇잖아요, 그죠? 다음 날까지가 빨리 그 이의 신청해야 됩니다. 그거 지나버리면 이제 다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다툴 수가 없지만 너무 명백한 오류가 뒤늦게 발견된 거죠. 그랬을 때, 자, 그런 경우에 당사자에게 유리한 결정을 가져다 줄 새로운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처분을 한 행정청에 이미 시간은 지났지만 이미 지금 새로운 게 발견돼서 이것 좀 재고해 주시면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사정하는 거죠. 그러면 행정청에 줘서 아니 그거 기간 다 지나가지고 이제 못 돌려요. 해도 되는 거고 한번 검토 한번 해봐도 될까? 이렇게 약간 선택권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상당히 강력하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게 발견됐으니까 그 정답 처리해 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조심스럽게 신청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권리를 이 행정기본법에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처분은 모든 처분이 아니라 제재 처분, 과태료 부과하는 그런 것들이죠. 행정상 강제. 자, 행정상 강제라는 게 어떤 겁니까? 행정상 강제. 우리 줄임말로 행정강제라고 그러죠. 행정강제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자, 강제 집행이 있고 즉시 강제가 있어요. 기억납니까? 자, 강제 집행은 어떻게 됩니까? 강제 집행은 대강직이, 대집행, 직집강제, 강제 징수, 그 다음에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대강직이 해야 되는데, 그죠? 이 순서가 바뀌었네, 그죠? 아무나 상관없습니다. 이행강제금 부과, 그죠?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 아닙니까? 이렇게 뭔가 의무 위반에 대해서, 그죠?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이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죠. 이런 것들 말고 일반적인 행정처분을 말합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뭔가 새로운 게 있으면은 한 번 더
재고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제외되는 거예요. 제외. 처분의 재심제 신청은 해당 처분의 절차라든가 심판소송, 그밖에 쟁송 당사자가 중대한 과실 없이 그때 그걸 못 봤다 하는 것이 중대한 과실 없이 주장하지 못한 경우면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신청은 당사자가 이런 사유의 말부터 그거 답 잘못된 거 내가 알았단 말이지. 그때부터 60일 이내에 해야 되는 것이고, 또 60일 이내라고 하더라도 원래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것도 숫자가 나오니까 암기를 해야겠죠. 60일, 5년. 처분의 재심사 결과 중에서 처분을 유지하는 결과, 그냥 우리는 이전대로 그냥 가겠습니다. 원래 이제 다툴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상대방은 원래 다툴 수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재고해달라 그러는데, 아닙니다. 그냥 그대로 갈게요. 이렇게 결정이 나면은 여기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불복할 수 없다.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맞습니다. 요 규정에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자, 보도치. 보도치 필요한 피고자에 해당하는지는, 그러니까 보도치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판단은 누가 한다? 현장에 나간 경찰관이 하겠지. 하지만 그 사람 개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관 평균인 10명의 경찰관이 나갔으면 8, 9명은 보도치 대상자로 판단한다. 혹은 아니다. 그런 평균인의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죠. 자, 그 판단은 이제 목적에 비추어서 현장에 불합리해서는 안 되겠죠. 자, 미병부는 어떻게 됩니까? 이미 미병부, 그죠? 강제 보도치 할 수 있는 경우는 강제로 정주자, 정치천한자, 주치자, 자살 기도자, 강제로 정주자 24시간 동안, 그죠? 그 다음에 이미 미병부, 그 임의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거부하면 하지를 못합니다. 특히 이제 미아가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애들, 그죠? 싫어요. 그러면 집에 가라고 해야 되나? 자, 아무튼 법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절하더라도 틀렸고, 그죠? 간단한 문제고. 자, 술에 취한 사람, 주치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강제로 정주자, 강제 맞죠, 그죠? 경찰관이 응급 구호를 요한 자를 병원에다가 긴급 구호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치료비를 안 내. 그러면 경찰관이 의뢰했기 때문에 경찰관이 대신 돈을 내줘야 하는가? 자,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면은 치료 위임 행위라고 합니다. 치료 위임 행위. 경찰관이 데려왔다 그래서 경찰관하고 병원하고 계약에 맺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데려왔을 뿐이지 이제 치료를 받은 이제 보도 측의 대상자 그 사람이 돈을 내야 한다. 국가는 돈을 낼 책임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위임 계약이 설립 체결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자, 12번 경찰 착용 기록 장치에서 범죄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로서 범행 중이다. 촬영할 수 있겠죠. 직전 촬영할 수 있겠죠. 바로 직후 촬영할 수 있겠죠. 이거입니다. 요거 전에 이거나 이래가지고 틀린 또 지문이 한 번 있었어요. 자, 이건 아닙니다. 중이거나 바로 직전이거나 직후이면서 증거 보존의 필요성과 긴급성이 인정이 돼야 합니다. 그 다음에 촬영 기록 장치에 기록되는 그 대상자로부터 촬영 좀 해줘. 좋아요 해도 좋아요. 동의했으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도계법에 따라서 이건 시행령에 있는 겁니다. 교통법규 위반 단속. 자, 법규 위반 단속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범칙금 발부하고 하기 때문에 좀 경미하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경우에는 범죄 수사를 위해서 긴급하게 뭔가 증거를 수집해야 되는 중대한 어떤 단속에 있어서 그런 경우 말고는 단순한 현장 기록을 위해서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좀 잘 봐야 되는데요. 이 대통령령을 보면은 밑에 해설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긴급하게 증거 수집 또는 현장 기록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자, 현장 기록을 한다는 것은 그냥 다 촬영하는 거죠, 그죠?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현장 기록이 아니라 증거 수집만을 목적으로 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은 방금 나왔던 교통 단속하는 경우하고 두 번째는 집회 시위 현장입니다.
집회시의 현장. 그리고 두 가지만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대통령령이 있는데 이것도 그 공제책 밑에 보면은 그죠? 딱 이렇게 해설에 있는 법조문입니다. 요거는 이제 제 교재에는 보면 아도스 기본서에 보면 이렇게 진한 것이 해가지고 요런 경우에만 가능하다고 별도로 내가 또 좀 시험 나올 수 있겠는데 그래가지고 진한 것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제 교재 보신 분들 기억이 날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현장 기록은 이것은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자, 그다음 테러 방지법. 당연히 테러 방지는 이건 다 촬영을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다음 13번 손실보상. 손실보상은 시험에 나올 만했죠. 최근에 개정되고 중요한 내용이고 하니까. 자,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손실이 있음을 안삼발오죠. 안심하세요. 바로 보상해드리겠습니다. 안삼바로 몇 번 시험에 나왔고요. 자, 지급 청구서를 받은 보상 결정권자는 누굽니까? 시도청장이라든가 경찰청장이 되겠죠. 서장은 안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경찰서에는 손실보상위원회가 열리지 않으니까. 자, 결정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20일 더 연장할 수 있죠. 자, 이것도 두 번째로 제가 몇 번 했는데 손실, 맨날 손해만 보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7구, 그죠? 손실보상위원회는 7 내지 9명으로 구성됩니다. 맨날 손실 보는 친구가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우기야, 우기. 그 60일 플러스 20일 내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 우기 일상이야. 우기는 맨날 손해를 보는 거야. 우기 일상 1이 10이고 그 다음에 상 30입니다. 뭐냐면은 이 결정이 되고 나면 10일 내로 통지를 해줘야 돼요. 통지를 해줘야 되고, 그리고 30일 내로 돈을 지급을 해줘야 됩니다. 지급인데 지급은 뭐 예금으로 그죠? 계좌로 쏘아주는 것으로 또 최근에 바뀌었죠. 그죠? 옛날에 현금을 줘야 된다고 되어 있었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을 보면은 보상금 청구서를 받은 손실보상 결정권자는 청구인에게 뭔가 자료 좀 보완해달라, 뭔가 부족하다라고 요구할 수 있고, 이 자료를 보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그 기간은 요 60일 내에 들어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빠져야겠지, 당연히. 왜냐면은 자료 좀 갖다 줬어요 그러는데 자료를 58일 동안 안 가져오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틀 만에 빨리 해야 되잖아요. 그럼 위원회, 이게 항상 상시위원회도 아니고 위원들 연락해서 이렇게 모아가지고 한 달에 한 번 회의하고 뭐 그러는데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자, 이게 당연히 논리적으로 봐도 산입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이제 어디 구속된 법 조문인데 그거 하나 딱 그대로 떼가지고 상식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예요. 자, 손실보상 결정권자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중복해서 두 번 했다는 거죠. 이 중복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기각이 아니고 각하죠. 그때는 각하. 기각은 다 검토를 한 다음에 결정을 하는 건데 중복이 된 똑같은 내용이 중복이 되면 바로 각하시켜버리죠. 자, 그 다음에 14번 조직 편성의 원리. 분업의 원리는 한 사람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이렇게 나눠서 하는 것이죠. 뭐 당연한 얘기들이고, 단순 반복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경우에, 자, 단순 반복이면은 통솔 범위가 넓어질 수 있겠죠. 딱 반복적인 일인데 넓어질 수 있을 것이고, 전문직이 훨씬 더 좁아지겠죠. 이건 아주 상식적인 쉬운 문제입니다. 자, 개선제의 원리는 조직 경직화를 초래할 수 있죠. 그리고 환경 변화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왜냐면은 자, 위에 사람의 지시를 받아서 다 움직여야 되니까 바로바로 일선에서 일어난 일들을 바로바로 대응할 수는 없어요. 위에 당부를 보고 지시받아서 해야 되니까. 그래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어렵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이 도입하려고 해도 위에서 그냥 거절해버리면 어려우니까 도입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자, 문이라는 학설은 우리가 이제 개통, 분명조, 조직 편성의 원리 5가지 있죠. 개청제, 통솔 범위, 자, 분업, 명령 통일의 원리, 조정의 원리. 이 조정의 원리를 제1의 원리라고 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번. 자, 행정 업무. 뭐죠? 갑자기 시커먼 게 나왔네. 자, 지시문서라는 것은 누가 지시한다?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한테
이렇게 지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급 기관이 기관대 하는 겁니다. 뭐 소속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기관이 지시하는 거지 한 개인이 개인한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이제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어 이렇게 맞고 자 문서는 어떻게 합니까? 결재권자가 사인하는 순간 확정되어 버리죠. 그 확정되는 것이 성립된다라고 표현합니다. 맞죠? 그리고 자 전자 이미지 서명 다 포함해서 그죠? 과랑을 잘 봐야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그러면 효력은 상대편에게 도달될 때 효력을 발생하죠. 그래서 효도 이렇게 기억을 했죠. 효도, 효도라고. 자 그런데 전자문서는 입력되는 그죠? 수신자가 어디로 넣어달라고 했을 때 이메일로 입력되는 순간 도달된 것으로 보죠. 맞습니다. 공고문서는 자 공고는 그죠? 우리가 오일을 많이 만지죠. 공고에 가면은 그 오일이 말라야 효력을 발생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일이 지나야 되죠. 오일. 자 오일이 지나야 되는데 자 그런 것들이 있어 다음 날부터 내 공고했는데 그럼 내일부터 따져가지고 5일째 되는 날에 효력 발생한다고? 꼭 오늘은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게 아니죠. 오늘부터 시작하겠죠, 그죠? 뭐 상식적으로도 봐서 이게 다음 날부터 되는 경우는 어떤 기간이 끝나고 그죠? 근데 딱 그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되고 이럴 때는 다 다음 날이고 일반 행정에 있어서는 어떤 행위가 있으면 다 그날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게 대부분이 거의가 그렇죠. 그게 이제 원칙입니다. 초입 불산입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죠. 민법 같은 경우는 이제 오늘 돈을 빌려도 이제 내일부터 이게 그 이자가 계산되는 거죠. 그 내일부터 이렇게 그 초입을 불산입하는 게 민법의 원칙이지만 우리 행정법은 기본적으로 어떤 행위가 있으면 그날부터 다 시작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그 다음에 절차법. 자, 행정절차법에는 처분 절차, 신고 절차, 우리가 이제 뭐가 있는지 이거 어떻게 다 알아? 이거는 이제 우리 공부할 때 그죠? 여기 없는 거 딱 두 가지만 기억을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공조 없다, 공조 없다, 그죠? 공조 없다. 공법상 계약 그리고 공조, 행정조사, 공조 없다. 없는 것만 기억을 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많이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일일이 다 우리가 뭐 어떻게 공부를 하고 기억을 해요, 그죠? 말이 안 되죠, 그죠? 그것도 뭐 유사하게 공제 체계 뭐 문제도 있고 제 기본서에도 이렇게 다 이렇게 두 문자로 이렇게 좀 그죠 강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사 부분은 안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단순 암기예요, 사실은. 이게 이제 시험 기출도 된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제 이번 시험에서는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단순 암기가 안 돼 있으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숫자 같은 거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근데 기본적으로 단순 암기만 돼 있으면 그렇게 많이 어렵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그다음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은 그 사람이 송달보다 전자부품 주소 지정해야 되고 거기에 입력이 되면 바로 도달된 것으로 보죠. 그러면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입법 예고는 뭔가 예고 우리가 어디 들어갈 때 예고할 때는 노크하잖아요, 그죠? 노크하는 사이다, 사이, 그죠? 예고하는 사이다, 사이, 40하고 20이죠. 자, 근데 입법 예고가 40하고 20인데 참고로 행정 예고라고 또 있습니다. 행정 예고. 우리 행정 어떤 뭐 그죠? 집행을 한다든지 할 때 행정 예고는 20일이 기본이고 자, 10일이 그죠? 예외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일, 10일 되어 있습니다. 행정 예고는. 근데 입법 예고는 40일, 20일 되어 있죠. 자, 그다음 17번 감찰 규칙. 자, 감찰관은 소속 기관이 관할 구역 안에서 활동을 해야겠죠. 다만 상급기관장의 지시가 있다면 밖에서 당연히 활동할 수 있는 것이고, 자, 감찰관은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 불합리한 제도 등을 발견을 했어요. 발견하면 누구한테 보고한다? 소속 기관장한테 보고를 해야겠죠. 이제 단서, 의무 위반 단서만 취입됐다 그러면 이때는 감찰부서장이죠. 그죠? 감찰부서장, 우리 천문감사 인권관이죠. 감찰 부서장한테 보고를 하고 감찰 조사를 하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지만은 발견이 되어버렸으면 이제 징계 처분을 간다든지 해야 되니까 기관장에게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 그다음에 소속 공무원의 의무 위반 사실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왔다. 민원실로 저 사람 분칠질을 해요. 이렇게 민원이 들어왔다면 요거는 2개월 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원 들어왔으면. 그리고 이제 다른 기관에서 받아가지고 예를 들면 다른 부산에서 받아가지고
서울로 이렇게 이송을 시켜준단 말이죠. 다른 기관에서 통보를 받은 경우는 통보를 받고 한 달 내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우리가 직접 민원실에서 받았으면 2개월, 다른 기관에서 받아서 통보가 됐으면 한 달. 이것도 기억을 해야 되죠. 자, 연장할 수 있고. 자, 감찰관은 그 밖에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수사 개시 한다는 통보를 받았으면 어떻게 한다? 자, 이것 때는 이제 우리가 감찰 조사는 수사 개시와는 별개로 계속 진행할 수도 있고 중단할 수도 있죠. 중단하려면 징계 의결 요구권자 누굽니까? 경찰서 같으면 서장이 되겠죠. 그 서장님의 결재를 받아서 그러면 수사 끝나고 그 결과를 보고 감찰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8번 부정청탁금지법. 자,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법률에 따라서 뭐 자격 임용 교육 훈련 등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도 공직자 등의 개념에 포함됩니다. 자,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해서 쭉 보면은 한 번에 100만 원, 매 회계연도 3만 원이죠. 자, 이건 뭐 아주 몇 번 나왔던 부분이고, 각급 학교장과 교직원 또 학교법원 임직원에 대해서 외부 강의 사례금의 상한액이 얼마냐? 우리는 학교에 가지도 않은데 왜 이거 문제 내는 거야? 그죠? 우리 경찰관인데 경찰관은 40만 원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학교까지 다 알아야 돼? 학교 교직원 얼마다?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그죠? 우리가 뭐 배 아프게 100만 원 이것까지 알아야 돼? 모르면 틀립니다. 100만 원이다. 청탁받고 그에 따라 수령을 해버렸다. 2년 이하 징역이 되겠죠. 100만 원, 회계연도 300만 원. 요거 초과해서 받으면 얼마입니까? 요거는 3년 이하 징역이죠. 요거 이제 부정청탁 수령을 해버리면 2년 이하 징역이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다 숫자고 기본적인 거니까 암기를 다 해야 합니다. 19번 한국 경찰사에서 윤리 강령의 순서를 묻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 이제 한국 사회도 이게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자, 윤리 헌장은 66년도 유 나오니까 66 서비스 쿠팡 서비스 요즘 쿠팡 서비스 문제 많죠. 쿠팡 서비스 98 새 경찰 새 나오면은 80년도 전두환 때 항상 새 나왔어요. 그 다음에 경찰 헌장은 언제다? 경찰 구한 91 1991년도. 자, 그러면 이제 순서가 벌써 틀렸죠, 그죠? 그죠? 원래 또 순서 두 문제도 있어요, 그죠? 윤, 새경찰, 새, 그다음에 헌장, 헌, 그다음에 서비스 헌장, 인권행동 강령. 요거는 언제입니까? 2020. 인권행동 강령 할 때 0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2020. 그죠? 이거 뭐 몇 번 강조가 된 부분입니다, 이거. 그래서 순서가 틀렸죠, 순서가. 너무 이제 간단한 단순 암기 문제 아닙니까? 윤리 강령의 문제점 중에서 최소주의는 울타리, 그죠? 울타리, 최소한 울타리 삼고 거기까지만 하겠다. 경찰 헌장인데 옷하는데 현장 경찰 헌장에서는 우리는 화합과 단결 속에서 검소 깨끗하냐, 그죠? 검소하니까 깨끗하겠죠, 그죠? 맞습니다. 자, 근면성실, 그죠? 검사, 검소 깨끗, 그죠? 정의에, 불의에 참지 않는 어려운 경찰이다. 그것도 있잖아요. 자, 공무원 행동 강령에 있지만은, 자, 우리 경찰적 행동 강령은 우리 훈령으로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들은 조금 이제 모를 수가 있어요. 훈령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거 밑에 윤세 헌서인이라고 그죠? 이것도 기억을 하면 되겠죠? 20번. 자,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로 인해서 공공기관의 재산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하게 한 경우에, 자, 공익을 증진시켰다면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할 수 있다. 참, 이거 좀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거죠. 공제 체계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우리 이제 그 통합 문제집에도 있듯이 기출 문제로 우리 경희공채에서 나왔던 겁니다. 24년도에. 최근 나왔죠, 그죠? 항상 이제 한 3년치, 3년치 기출 문제는 다 봐야 되는데 이게 나왔던 거예요. 나왔지만은 그죠? 좀 이렇게 좀 중요한 문제 아닌 것 같아서 근성으로 봤겠죠. 근데 생각을 해보면 그죠? 이게 돈을 주는 거 아닙니까? 돈. 자, 밑에 보면 정리가 좀 되어 있나요? 금전 관련 규정 되어 있죠, 그죠? 돈과 관계되는 것들은 일단 나오면은 우리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자, 먼저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신고하면 그죠? 상금을 줘야겠죠. 이때는 잘못 그죠? 또 몰수할 게 있으면 몰수는 해야겠죠. 손실보상 상대방이 손실을 봤으니까 보상을 해야 합니다. 보상을 해야 한다. 그런데 범인 검거 공로자가 있으면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예산 범위 내에서. 이게 보니까 이거 하나의 또 중복이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상금은 줘야 되는데 보로금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테러 방지법에 있어서도 요거 기출 한번 됐더니 거죠. 포상금 줄 수 있다. 아무튼 결론적으로는 우리 실무종합에서 포상금 나와가지고는 다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포상금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상금은 어떤 경우는 손실보상금은 줘야 되잖아요. 그죠? 보상금은 줘야 된다, 줄 수 있다 이렇게 완전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이제 이게 이해충돌 방지법인데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여기 표시는 안 되는데 이때 경위공채 시험에서 보면은 이제 이 법에 보면은 포상금도 있고 보상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포상금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보상금은 줘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은 우리 실무장에서 포상금은 항상 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상을 주는 거니까 포상해 주는 거니까 그죠? 예산 범위 내에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보상은 이제 그 사람이 뭔가 손해를 입어가지고 보상해 주는 경우도 있지만 약간 상의 의미로 아까 공로자 보상금 주는 경우처럼 그죠? 약간 상의 의미로 보상금을 주기도 합니다. 물론 그 사람이 노력을 하긴 했지. 그 노력에 대한 보상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보상금은 줘야 한다 혹은 줄 수 있다 이렇게 약간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좀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포상금은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고위공직자는 임명되기 3년 전에 근무했던 민간부문의 활동 내역을 임명이 되고 30일 내로 제출하게 되어 있죠. 기관장에게 그죠? 이때 30일. 이런 숫자는 다 기록을 해야 합니다. 자, 직무관련 이제 거래 신고 해야 되는 거래 신고를 해야 되는 대상자는 본인 말고도 그죠? 당연히 배우자라든가 직계 존속이라든가 비속이라든가 가족도 당연히 뭐 그렇죠 그죠? 아버지가 경찰관이면 그죠? 자녀가 아버지 그 사건 관계자한테서 뭐 물건을 산다든지 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배우자라든가 가족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 가족의 범위에 대해서는 또 이제 뭐 좀 엄격하게 가려면 또 표를 걸어야 되니까 대략적으로 생각을 해도 가족도 당연히 범위에 들어간다고 하는 정도만 생각을 해도 되겠습니다. 공직자는 퇴직자 그리고 퇴직한 지 2년이 안 지난 사람을 말합니다. 이때는 2년인데 2년. 그래서 연수가 나오면 이 이해충돌 방지법에서는 2가 나오죠. 3 이렇게 나오는 경우는 이제 매우 드뭅니다. 그죠? 민비 3년 아닙니까? 그죠? 이게 방금 민간 거래 그죠? 활동 내역은 3년치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에 이제 비밀이나 미공개 정보 같은 경우는 퇴직하고 3년까지도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민비 3년, 요거 말고는 나머지 전부 다 2년으로 되어 있죠. 사적 접촉, 권리여사를 한다 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장이 14일 내에도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하지만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를 들면은 퇴직하고 2년이 안 됐는데 어디 결혼식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야. 장례식장에 가보니까 그 사람이 와 있는 거지. 뭐 우연히 만난 거죠, 그죠? 그런 경우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사회 상규에 따라서 허용된다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부터 보겠습니다. 사회학적 범죄학에 대해서 머튼의 긴장이론. 머튼은 그죠? 머리에 튼튼한 것을 쓰고 다니는 사람이죠. 그래서 항상 이 돌 맞을까봐 긴장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긴장. 여기 이제 대별되는 게 이제 뒤리깽이죠. 뒤를 깨버리죠. 뒤리깽에 대비해서 자기도 맞을까봐 하이바를 쓰고 다니죠. 긴장이론입니다. 목표 달성의 좌절 때문에 사회적인 긴장이 많은데면 범죄가 발생한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레클리스 할 때 그죠? 넥클레이스처럼 영어로 하면은 자, 넥레이스는 뭐냐면 목걸이죠, 목걸이. 목걸이에 쓰면 연상을 하면은 이렇게 이제 목걸이에 십자가 목걸이도 있고 뭐 절 목걸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 차고 다니는 사람은 자아관념이 좀 분명하겠죠. 좋은 자아관념이 있으면 범죄로부터 나를 막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맞고. 자, 허쉬 하면은 허쉬 초콜릿. 그래서 초콜릿 그러니까 요즘 뭐 두쫑크가 유명하던데, 그죠? 애참전심, 이렇게 애참전신입니다. 이렇게 요 네 가지죠. 뭐 기출 문제 몇 번 나왔습니다. 사회적 유도가 약하면 범죄가 나올 수가 있다. 자, 코헨이 있고 밀러가 있죠. 코헨은 코에 뭔가 걸고 있죠. 코걸이 같은, 그죠? 코헨은 뭔가 코걸이 하는 사람들, 코에 피싱 하는 사람들은 뭔가 반항심이 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반항문화죠, 반항문화. 그래서 중상류층에 대한 반항심 때문에 범죄가 발생한다고 봤고, 밀러는 이 하위계층 사람들이 상류계층에 대한 반항심보다는 원래 그런 사람들의 자질 자체가 좀 그래, 좀 모지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하위계층에 좀 잘못된 그런 관습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정상적으로 반영이 되면은 범죄가 발생한다 이렇게 본 거죠. 하위계층 사람들은 정상적으로 살면은 그냥 범죄를 하게 된다고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자기가 노력해서 그걸 뭐 이렇게 안 하면 몰라도. 그래서 자, 정상적으로 반영 이런 말은 자, 밀러가 나오는 자,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헨은 자, 반항문화고 자, 밀러는 고유문화가 되겠죠. 이렇게 봤다. 그건 뭐 우리 공제 책에도 언급은 되어 있습니다만은 뭐 제 책에 보면 분명하게 구분되어 있죠. 자, 합리적 선택 이론은 합리적으로 선택한다고 봤죠. 그렇죠.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인간이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본 거죠. 그렇잖아요. 합리적으로 자기가 선택을 할 수 있으니까 범죄를 할 의사가 결정되어 있지 않다고 보는 비결정론이죠. 비결정론. 이것은 이제 신고전주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합리적 선택 이론의 그 계보를 보면 그죠. 우리가 이제 현대적 범죄 이론은 예방 이론 아닙니까? 예방 이론은 환경 범죄학, 그리고 상황적 범죄 이론, 그리고 깨진 유리창 이론, 그리고 집합 효율성 이론. 이게 이제 시대 순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시대 순으로. 이때 이제 상황적 범죄 예방 이론은 상황을 봐서 적이면 합의해서 패야겠죠. 그 합일패, 그죠? 합의해서 팬다. 패뿌리 아닙니까? 패뿌리, 브링틴햄, 그죠? 이때 이제 합리적 선택 이론은 누굽니까? 코나, 그죠? 코나하고 코니시, 사람 이름 약간 헷갈리네, 그죠? 코나시인가? 코나시하고 뭐죠? 하여튼 사람 이름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죠? 그 합리적 선택으로는 범죄인들도 합리적으로 선택한다는 거죠. 비용과 이익을 비교를 해보고 이익이 많으면 뭐 내가 이제 나중에 잡혀서 처벌받더라도 처벌이 적다면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처벌 형량을 높여서, 그러니까 비용을 높여서 범죄를 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죠. 자, 그래서 비결정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고전주의라고도 부르는데 고전주의하고 비슷합니다. 체포 위험성과 처벌의 확실성을 높이면 이제 범죄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죠. 자, 일상활동 이론은 그죠? 코헨과 펠슨이죠. 코펠. 그렇죠. 대감자라고 해서 대상이 있고 감시가 부재하고, 그리고 잠재적 범죄자는 범죄가 기회가 있으면 해야지라고 하는 동기를 가지고 있는 범죄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대감자 3대 요소가 있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잠재적 범죄자가 고려하는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비바 이론입니다. 비바 이론으로 해서 접시이가 접근성이라든가 시인성, 그리고 이동 가능성, 가치성 이렇게 네 가지를 고려한다고 했죠. 자, 집합 효율성 이론은 로버트 샘슨이죠. 그래서 주민들이 집합을 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봤습니다. 자, 방어 공간 이론은 뉴먼이죠. 그리고 이제 제프리가 환경범죄학 이야기하니까 방어 공간 이론 비슷한 이론으로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영역성 강화 관련해서 살고 있는 주민들이 자기 지역에 대한 주인의식을 가지면 범죄를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 봤습니다. 자, 유실물법 보겠습니다. 자, 물건을 반환받을 자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러니까 물건을 반환받을 자가 원래 자기 주인이 되겠죠. 물건의 주인. 그 사람이 나 안 받을래 하고 이제 원래 보상금을 줘야 되는데 주운 사람한테 자기가 안 가져가겠다고 해버리면 보상금을 줄 필요도 없겠죠. 이 법과 민법에 따라서 물건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어버리면, 그러니까 이제 물건을 습득한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하고
6개월 동안 공고를 하게 되겠죠. 6개월 동안 안 나타나면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소유권 할 때 그죠? 소유권 할 때 소유권으로 기억을 하면은 자 6개월이 지나면 소유권을 얻게 된다. 얻었으면 이제 그 물건을 경찰서에 와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찾아가려고 하니까 이 물건이 가치가 별로 없어. 경찰서까지 가기도 귀찮고 안 가져갈래. 그래서 3개월 동안 안 가져가면 소유권을 상실합니다. 그래서 상실하니까 3개월 동안 안 가져가니까 상실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6개월, 3개월을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개월이죠, 3개월. 이거 두 문자로 그죠? 암기하면 되는 단순 숫자 문제고 단순 암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 습득자는 미리 신고해서 습득물에 관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나 주어만 주고 그거 안 가져갈게요. 그죠? 귀찮게 나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자, 물건을 받은 자는 이제 돌려받은 사람은 이제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자, 5에서 20%라고 했죠. 520 맛있다. 그죠? 습득하면은 자, 7일 내로 반환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해야 되고 습치 그죠? 습치하게 되면 맛있죠. 5에서 20%. 자,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청법에서 자, 미수범, 여기가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이것도 두 문자로 그죠? 우리가 기억을 했습니다. 가끔 이렇게 좀 시험 문제 나오니까 이게 이제 미수범 처벌받는 게 성착취물, 좀 적었네, 그죠? 지워버리고 다시 자, 성착취물을 어떻게 합니까? 제작, 수입, 수출하는 경우 제수수 그리고 이 성착취물로 협박을 하는 겁니다. 협박. 나 공개하겠다 이렇게 협박하는 경우 이런 경우 다 미수범이 되죠. 성착취물 그 다음에 강간 등입니다. 강간, 강제추행, 유사강간 다 들어가죠. 그리고 인신매매 하는 경우 그리고 성을 팔도록 하는 겁니다. 성을 팔도록 야 너 성을 팔아라라고 그렇게 이제 권유하거나 강요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미수범이 처벌되는 거죠. 성을 팔도록 그러니까 성을 사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 야 저기 저 미성년자였으니까 너 가서 한번 성을 사. 성을 사라라고 하는 요 행위는 미수범 처벌이 없어요. 미성년자한테 가서 야, 네가 성을 팔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강요하거나 권유하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수범 처벌이 있는 거죠. 그게 중대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착취물 강매가 이제 강제로 파는 거 아닙니까? 강매 팔도록 이렇게 두 문자로 기억을 했어요. 자 보면은 그래서 자 구강 항문 등에다가 성기를 넣는 것은 뭡니까? 유사 강간이죠. 역시 강간이 중하기 때문에 미수범 들어가 있고 성착취물을 이용해서 협박했다. 역시 중요합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하여튼 성착취물 나오면 미수범이 들어간다고 생각해도 되는 겁니다. 성을 사는 행위, 네가 성을 사라. 요것은 미수범에 대한 부분이 없다. 성을 팔아라. 다시 말하면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어라. 이런 것은 미수범에 있는 거죠. 선불금을 미리 준다. 이런 경우 선불금을 미리 주고 공경에 빠뜨리거나 해서 또 이렇게 이제 위계 유력으로 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인신매매에 좀 가깝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내용들이 밑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자 25번 고소고발. 자 범죄 수사 규칙상 경찰관은 고소고발을 관할 여부에 따라서 이런 것들은 그죠. 뭐 진짜 너무 그죠. 우리 112 신고도 그렇고 뭐 고소고발 접수하는데 우리 관할 안 하니까 저 가서 하세요. 난리 나겠죠,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말이 안 됩니다. 자 고소고발을 수리하면은 자 이게 지체 없이 각하 사유는 아닌가? 왜냐면은 지금 이제 고소고발을 반려할 수 있는 반려제도가 없잖아요. 일단 받으면은 지체 없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검토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각하 사유에 해당되는 것을 좀 더 자세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면은 이게 나와 있지 않네요. 그때는 2개월입니다. 2개월 내로 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좀 조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때는 2개월로 되어 있고 자 이제 고소고발은 구두로도 접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민원실에 와가지고 나 고소할래요 말만 해도 상관없어요.
구두로도 고소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두로 말하더라도 그럼 선생님 이리 오세요 해놓고 이제 경찰관들이 다 그 문서화를 해야겠죠. 경찰관들은 조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제 정보 공개 청구하는 경우도 구술로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술로 나 뭐에 관해서 정보 공개해 주시오라고 말로 해도 괜찮아요. 그러면 또 선생님 이리 오세요 해놓고 어떤 내용인지 또 경찰관이 다 이렇게 문서화를 해야 됩니다. 신청하는 사람은 말로 해도 된다는 거죠. 자, 경찰 수사 규칙에 고소 고발을 수리하면 3개월이죠. 3개월 내로 수사를 마쳐야 됩니다. 이때 각하 사건에 대해서 조사할 때는 2개월인데 사건을 완결할 때는 3개월 내로 마치는 것이 원칙이죠. 자, 통신비밀보호법상 긴급통신 제한 이것도 시험에 몇 번 나올 거죠. 단순 암기 아닙니까? 맨 끝에 보면은 48시간 아니고 36시간 아닙니까? 그죠? 긴급통신 제한은 이거 아주 뭐 너무 쉽게 나오고 그죠? 이게 이제 36시간 나오는 게 실무종합에 유일하게 있는 거 아닙니까? 유일하게 72시간짜리가 이제 우리 아동학대처벌법에 보면 그죠? 응급조치하고 72시간 유일하게 나오고 36시간 유일하게 나오죠. 그 외에 이제 뭐 6시간짜리가 뭐 긴급 출국여 이래가지고 그죠? 긴급 그 출국 금지할 때 6시간 내에 그죠? 법무부 장관한테 올려야 되는 거죠. 6시간 뭐 그런 것들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보호조치 같은 거 할 때 그죠? 보호조치가 아니고 저 임의도할 때 6시간 아닙니까? 6시간 뭐 그런 거 있죠. 그리고 이제 비상 그 해제가 됐을 때 비상 근무 해제요 했을 때 6시간 내로 상급기관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그죠? 뭐 그런 것들 두 문자로 별도로 다 모아놨으니까 이런 숫자는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자, 한번 다른 것도 보면은 뭐 이렇게 쭉 보면 아주 긴급한 경우에 법원의 허가 없이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할 때는 미리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합니다. 자, 급속을 요할 때는 우선 하고 나중에 이제 지체 없이 검사의 승인을 받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긴급통신 제한 조치를 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긴급검사서 또는 긴급감청서 이 서류가 있어야겠죠. 자, 이것에 의해서 해야 되고 또 소속 기관은 이 대장을 또 비치를 해야겠죠. 3년간. 이런 것도 그죠? 암기를 했습니다. 3년간 대장을 비치하고 그죠? 아무튼 요거 내용은 너무 좀 간단했고 그 다음에 27번 작물수배설 이것도 사실은 뭐 간단한 암기인데 좀 시험에 자주 안 나오니까 조금 이제 빠뜨릴 수도 있는데 이건 바로 해설을 보면 그죠? 자 이거죠. 이거 보면은 이거 아닙니까 그죠? 특별, 중요, 보통 요거 딱 3단계가 있고 홍청백이다. 요걸 기억을 해야겠죠. 수사본부 설치되어 있다. 설치된 이외의 중요 사건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 푸는 건 끝나는 거죠, 사실은. 자, 1번의 특별 중요 작물 수배서는 수사본부 설치한 건 맞죠, 그죠? 그 다음에 청색이 아니라 홍색이 될 것이고, 특별 작물 수배서는 수사본부 설치하고 있는 사건 이외가 아니라 수사본부가 설치된 사건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은 홍청백, 백색 아닙니까, 그죠? 백색 맞고. 자, 중요는 홍청, 청색 아닙니까? 그죠? 청색. 자, 이건 뭐, 이것도 사실은 단순 암기 문제입니다. 28번. 자, 피해자 위치 호송. 이거 조금 어려웠어요. 서장은 위치나 관리에 전반적인 지휘 감독을 하고 책임을 져야겠죠? 그 다음에, 자, 구류 처분받은 자. 이게 이제 두 문자 있지 않습니까? 구미 공장은 분리시켜라. 미성년자, 그죠? 19세. 자, 미성년자. 그 다음에 공범자, 장애인, 구미 공장 아닙니까? 구미에 가면은 구미 공단이 있어요. 주거지하고 분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분리시켜야 한다. 맞고 그 다음에 유치인 보호관은 피해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위해를 방지하고 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신체 의료 휴대품 유치실 점검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제 뭐 간이 검사, 외폐 검사, 정밀 검사 그런 것도 있고 그죠. 자 검사 해야 되는데 법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권한으로 되어 있어요. 권한은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건 이제 좀 어려웠을 거예요. 이거 보면은 공제책 범위 안에는 또 있어요. 어딘가에 보면은 법조문에 한 개 쑥 들어가 있긴 들어가 있어. 진짜 웃기게 해놨어요. 그거 이제 구석에 탁 골라내가지고 그죠?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생각을 해보면 그죠? 만약에 이제 유치인 보호관이 이런 검사를 안 했을 경우에 너 해야 되는데 왜 안 했어? 너 징계야?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검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이거는 뭐 간이 검사로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면 될 것 같아서 안 했습니다 해도 빠져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경우는 아니라는 거죠. 동시에 3명 이상 입감을 하면은 경위 이상이 입회를 하도록 되어 있다. 3명이죠, 3명, 2명이 아니고. 자, 이것도 이제 이건 조금 어려웠어요, 솔직히. 그죠? 이게 좀 약간 낯선 지문일 수 있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죠? 근데 1번하고 2번하고 4번은 매번 기출 나왔던 거 아닙니까? 이걸 조금 낯설면은 이걸 찍어야지. 자, 그 다음에 29번. 자, 집회 최종. 시도청 경비 과정은 반기에 한 번씩 적절성 여부를 점검을 해야 된다. 시도청이 아니고 경찰청이고 반기가 아니고 연이름이다. 이것도 약간 구석에 있는 지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제책 범위 내에서 어쨌든 문제를 내긴 내야 되는데 법 조문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구석에 지금까지 안 나왔던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숫자 아닌가, 숫자. 그런 것들 이렇게 주어가 다른 거지. 이런 거 살짝 바꿔가지고 문제를 냈어요. 고도의 사고력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실 법 조문만 보면 되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뭐 이런 방향으로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방향으로 또 우리가 이제 대비를 해야 되니까 단순 암기를 잘해야 되고 이제 적어도 공제책 범위 안에서 나오는 정도의 법 조문이라면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좀 헷갈릴 만한 것들은 별도로 체크를 해서 좀 기억을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이제 좀 체크를 해서 암기법하고 연결시켜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거 한번 보면은 다른 건 또 다 기출 지문이에요. 자, 20번마다 해야 되죠. 기출 지문이고. 자, 최종은 증거작품 확보할 필요성이 있을 때 필요처 소행은 당연한 이야기고. 자, 사진, 동영상, 신변보호, 사명 1조죠. 사명 1조입니다. 이것도 당연한 기출 문제죠. 요거의 3개가 이미 기출 지문입니다. 아닌 거 하나. 자, 통합방위법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기출이 많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제 새로운 부분을 한 개 넣어가지고 좀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자, 국가 중요 시설이라는 것은 이렇게 쭉 보면은 파괴되거나 기능이 마비될 경우에 뭐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그렇죠? 자, 을종 사태라는 것은 적의 침투 도발이 예상되거나 소규모의 직이 침투했을 때, 자, 시도청장, 지역군사령관, 함대사령관, 지시함이 지시함. 지시함 나오면 뭡니까? 병정이지, 병정. 그죠? 자, 이게 이제 누가 지휘하느냐, 누가 지휘 통제. 자, 지휘 통제권이 누구냐 하는 건데, 자, 갑종은 누가 합니까? 갑통지, 통합방위, 그죠? 통합방위 의장, 그죠? 그 다음에 갑통지, 지역군사령관. 을은 누가 합니까? 을지 아닙니까? 지역군사령관. 병은 누가 합니까? 지가 지시함이 하죠, 이렇게. 그죠? 이거 딱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사태 구분도 다릅니다. 을종은 단기간에 회복이 안 돼. 단기에 회복이 안 되는데, 단기간에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는 것은 병종이죠. 기본적으로 병종이죠. 을종이 아니라 병종이다. 그 말이죠.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통합방위 사태에 대비해서 방어 지원 계획을 지원하는 거죠. 자체 방어 계획은 해당 기관에서 만들지만 지원 계획은 이제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데, 누가? 시도청장이나 지역군사령관입니다. 요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요거. 물론 이제 이게 다 기출된 지문이고 합니다. 하지만 자주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자,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은 2 이상의 시도에 걸친 병 뭐죠? 걸뱅이. 그죠? 이럴 때는 국무총리 거쳐서 대통령한테 건의해야 된다. 자, 이것도 그죠? 자, 갑종 사태인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걸친 을이 있죠. 누가 건의합니까? 국방이 건의해서 대통령이 선포하죠. 그 다음에 걸친 병이 있어요. 걸친 병은 누가 한다? 걸병의 행방이죠. 그래서 행안부 장관, 국방부 장관. 이것도 나눠지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선포하죠. 그 다음에 이제 갑이 아니고, 이제 을병이죠. 을병은 누가 건의하겠습니까? 지시함이 건의하겠죠. 그리고 시도의사가 이렇게 결정하게 됐다. 이건 이제 우리 교재도 있고죠.
제가 뭐 몇 번 강조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거하고 이거 두 가지는 그죠? 그대로 나왔고요. 자, 그래서 걸병에 핵막 맞으니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방호란 이게 참 정의 규정인데 이게 좀 어려웠어요. 자, 보면은 쭉 읽어보면은 국가 방위 요소를 통합해서 국가를 방위하는 것은 요거는 이제 정의가 통합 방위에 대한 정의입니다. 통합 방위. 방호란 것은 통합 방위보다 하위 개념이에요. 아래 개념이고 방호 자체가 어떤 작전하는 개념이에요. 작전 개념. 그래서 여기서는 작전이라는 말이 나와야 돼. 작전이라는 말. 방호는 작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요거 좀 헷갈리는 이제 정의 규정이니까 통합해서 방위한다 그러면 통합 방위에 대한 정의고 방호는 작전 개념이다. 이렇게 하면 구별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다음 31번. 자, 테러. 테러 취약 시설의 지정은 누가 한다? 요 경찰청장입니다. 전국적으로 지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경찰청장이 지정합니다. 자, 공간지역이라는 것은 특히 이제 외교 공간지역 있죠. 이럴 때는 소유자가 누군지는 상관 안 해요. 임대로 해서 사용하더라도 상관없는 거죠. 그래서 공간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자, 건물의 부분과 부속 토지까지 다 포함이 되겠습니다. 주차장까지. 다중이용 건축물 B급이죠. 자, 이때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B급은 B는 B지, 일중이죠, 일중. 일부 지역에 대해서 중대한 영향을 미쳐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은 자, 제한된 지역에 대해서 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게 다 섞어놨어요. 이게 틀린 말입니다. 자, 이거 이제 보면은 다중이용 A, B, C급 있잖아요, 그죠? 자, A급은 뭡니까? 국민 생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결정적 영향. 그리고 B는 일중에서 일부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쳐요. C는 시제 단상 이렇게 해서 제한된 지역에 그죠? 단기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요. 이것도 암기사항이라고 했죠. 암기사항. 그리고 자 이제 이게 이 테러 취약 시설에 대한 점검하는 게 있고 훈련하는 게 있죠. 훈련하는 게 있는데 서장이 있고 지도청장이 있습니다. 서장은 기본적으로 자주 해야 되니까 분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고 청장은 가끔 하면 되니까 반기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점검하는 것 중에서 이 분기 중에서도 BC급은 반기에 한 번씩 하면 돼요. BC. 그래서 이게 좀 헷갈리니까 시험에 몇 번 나왔죠. 그래서 이것은 자 BC 카드 점검해서 반으로 쪼개. 이렇게 두 문장을 만들었잖아요. BC 카드 있잖아요. 그죠? 막 긁고 나면 많이 쓰고 하니까 점검해서 반으로 쪼개버려야지. 더 이상 카드 안 쓰겠다. 그죠? 자, 그렇게 기억을 하면은 이제 일단 B급에 대한 정의 규정이 틀렸고요. 밑에 보면 다중이용 건축물 등에 대해서 자, 이게 점검하는 거 점검할 때 자, 시도청장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반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되겠습니다. 서장은 분기에 한 번씩 점검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방금 봤듯이 점검을 분기에 한 번씩 하더라도 BC급은 반기에 한 번씩 한다는 거죠. BC 카드 점검해서 반으로 쪼개. 그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여기 표로 딱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놓고 이렇게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공부를 해서 달달달 암기를 해줘야지. 이런 거는 사실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보고 바로 이렇게 팍팍 찍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게. 자, 그 다음에 개인의 이동 장치. 자, 개인의 이동 장치는 자,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에서 20km 이상, 25km 이상 속도를 내면은 정지되어 버리고 작동하지 않고 차체 중량이 30kg 미만인 것을 말하는데 행안부의 용어로 정하는 것을 말하죠. 전동 킥보드 평균 전동 이륜차는 승차 정원이 1명이고 자전거식으로 되어 있는 것은 2명까지죠. 승차 정원을 초과하면은 이때 범칙금 4만 원입니다. 근데 이걸 암기하기는 어렵죠.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리 가려 벌금과 그까지는 이제 교재에 나와 있고 하는데 범칙금은 4만 원. 이거 그죠? 이게 암기하기 어렵습니다. 아무튼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밑에 3번이 공제 책임은 없지만 이 결정적으로 이게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자,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안부를 영어로 정하는 장애인 등이 자, PM을 운전하는 경우에 보도로 운전할 수 있다?
어린이도 보도로 운전할 수 있어? 이건 안 되겠죠. 어린이, 그죠? 어린이는 어떻게 됩니까? 면허가 없잖아요. PM 저 운전하려면은 최소한 원자 면허 이상 있어야 되고 원자는 16세 이상이 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는 13세 미만을 말하기 때문에 자, 일단 기본적으로 운전이 안 돼요. 이 경우에 PM의 운전자는 중앙으로부터 차도 쪽 또는 안전표주로 지정된 곳으로 수행을 해야 되고 보행자가 있으면 정지된다. 자, 이 이야기는 어디에 나오냐면은 자전거 나올 때 자전거. 그러니까 PM은 자전거 등에는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에는 아니잖아. 그렇죠? 자전거는 어린이는 탈 수가 있죠. 보도로도 특별한 경우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죠? PM은 보도로 갈 수 없어요.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자, 개인의 이동장치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끌거나 들고 가야겠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 음주운전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만취한 상태로 시도에 걸린 차량 운전석에 있는 피고인을 발견을 하고 측정을 위해서 하차를 요구했다. 내리시오. 이때 이미 공무집행에 착수를 한 거죠. 했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내리는 척 하다가 도망을 갔어요. 쫓아가가지고 잡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잡으니까 이 사람이 또 반항을 하는 거야. 공무집행 방해죄로 체포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공무집행 방해죄가 되려면 공무집행을 했어야만, 그죠? 거기에 대한 방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당한 공무집행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정당한 공무집행이고 그 폭행한 사람은 공직방으로 체포가 된 겁니다. 적법합니다. 자, 운전자가 측정 요구를 받고 호흡 측정기에 내쉬는 신용만 했다.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측정 그거랑 다름없죠. 그러면은 자, 측정에 불응한 측정 불응죄로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운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호흡 측정 결과 확인을 거부하면서 시간을 보내다가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에 호흡 측정 문제 같다면서 혈액 채취해달라. 이제 술을 좀 깰 때까지 기다린 거지. 이렇게 하는 요구를 한 경우에 너무 시간이 지났다. 안 됩니다. 그 현장에서 바로 요구를 했어야죠. 그죠? 그래서 그거는 측정을 하지 않고 호흡 측정을 했던 요걸로 바로 요것만 가지고 하더라도 문제는 없다는 거죠. 그죠? 판례입니다. 자, 경찰관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으로 보이는 쭉 보면 보호조치 대상자로 봐서 지구대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이 위법한 보호조치를 이용해서 측정 요구가 이루어졌다는 특별 사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럼 적법하다는 거 아니야. 음주 측정 불응을 하면은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적법한 보호조치에서는 당연히 측정 불응죄가 성립을 하죠. 그건 당연합니다. 당연히 성립을 해야 되는 거죠.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죠? 이건 뭐 아주 간단한 판례고. 자, 주정차 금지. 이것도 단순 암기예요. 그죠? 단순 암기 문제 이번에 참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자, 이것도 안정한 슛 이렇게 두 문자로 우리가 딱 찍을 했잖아요. 그죠? 한번 보면은 밑에 바로 표를 보겠습니다. 바로 그냥 뭐 볼 것도 없어요. 이건 안정한 슛. 안정한 슛이 뭡니까? 안전지대, 정류장, 횡단보도 요것만 10m라는 얘기지. 나머지는 다 5m라는 얘기지. 안정한 슛, 어린이 거기까지 그죠? 들어가네, 꼬리 들어가네. 이제 두 번째 약간 만들었습니다, 그죠? 안정한 슛,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제 요것만 10m, 나머지는 5m인데 주차 금지는 다공터다, 아닙니까? 다공터다. 다공터에서 주차를 해야 되는데 공터에 왜 주차를 못하게 하는 거야? 그죠? 다공터다. 그 나머지는 5m. 이렇게 기억하면 되죠. 자, 그러면은 보면은 자,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양쪽 5m는 사실은 주차 금지는 맞는데 그죠? 숫자는 맞아요. 근데 주차 금지만 되는 거지 주정차 금지는 아니죠. 자, 안정한 슛 안전지대 10m고 그 다음에 그들목 횡단보도 10m죠. 그다음에 모퉁이는 안정한 슛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소 모퉁이로 그죠? 오소 모퉁이로 그죠? 5m 이내에 소방, 5m 이내에 소방, 그죠? 그 다음에 모퉁이 아닙니까? 모퉁이. 그래서 오소 모퉁이로. 그죠? 안정한 슛만 잘 기억을 해도 문제가 없어요. 자, 정보 활동. 경찰관은 법에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개인의 동량 같은 거 해서는 당연히 안 될 것이고, 경찰은 정보 수집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신분을 밝히는 것이 원칙이죠.
목적을 설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범죄 대응을 위해서 범죄자한테 가는데 뭐 그런 거 다 밝히면 말을 안 할 거니까, 혹은 국민의 생명, 신체, 재산 보호를 위해서 긴급한 경우에 그 다음에 범죄 대응을 위해서 이 두 가지 경우에는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간의 민간단체에는 함부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자, 일시적으로만 출입을 해야 합니다. 자, 생명, 신체 안전. 자, 이런 경우에 긴박한 위험이 있을 때, 이럴 때는 내가 신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지,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인 직함을 사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것은 규정이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직무와 무관한 비공식적인 직함, 어디 뭐 회사 부장, 전무, 이사 뭐 이렇게 그런 명함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도록 아예 규정이 되어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범죄 대응이라든가 긴박한 경우는 아예 신분이나 목적을 밝히지 아니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집회. 집회 시 철회 신고와 관련해서도 이게 이제 철회 신고는 집회를 하지 않으면 모든 주최자는 반드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어요. 24시간 전에. 하지만 처벌을 받는, 과태료 처벌이죠. 처벌을 받는 경우는 두 개의 집회가 경합이 되어서 뒤에 신고한 집회를 금지 통과한 경우에 앞에 먼저 할 수 있었던 이 주최자가 안 함에도 불구하고 철회 신고서를 안 냈을 경우에 이때만 과태료 100만 원 이하로 되어 있죠. 요것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핵심이고 중요한 내용이잖아요. 주최자는 24시간 전에 철회 신고서를 모든 경우에 다 제출을 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를 받은 관할서장은 이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그죠? 이제 뒤에 금지 통과한 집회가 있으면 거기에 빨리 연락을 해줘야겠죠. 지체 없이 즉시 알려줘야 되고, 자, 이러한 통지를 받은 주최자는 그 금지 통과된 집회 시위를 최초에 원래 신고한 대로 그냥 그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못한다라고 해서 그 참가자들에게 이미 통보가 됐잖아요. 다시 모으려고 하니까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럴 때는 원래는 48시간 전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라면 24시간 전에만 신고하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먼저 신고해서 할 수 있었던 이 주최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철회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줘. 과태료. 이것도 몇 번 강조가 됐고, 뒤에 뭐 부록에도 나와 있고, 그죠? 벌금하고 과태료 구분하는 거. 이제 100만 원 이하 벌금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외사에 가면은 그 17세 이상의 사람은 여권 등을 반드시 휴대를 해야 되죠. 그 여권 미휴대 죄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죠. 그때는 100만 원 이하 벌금이거든요. 그때 벌금이 나와요. 이거는 과태료입니다. 단순 암기. 자, 37번 판례. 사전 금지된 집회라면 실제 이루어진 집회가 당초 신고 내용과 달리 아주 평화롭게 됐어요.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았단 말이지. 그러면 강제 해산할 수가 없죠. 처벌할 수 없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아주 뭐 간단한 얘기죠. 항상 중요한 판례 아닙니까? 어떤 경우라도 미신고 집회라도 직접적인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으면 해산 절차로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해산 절차로 진행할 때 해산 명령 했는데 해산 명령 불응하잖아요. 6개월 이하 징역에 60만 원 이하의 벌금이죠. 아니죠. 6개월 이하 징역이죠. 그죠? 자, 6개월 이하의 징역이고 60만 원 맞죠? 60만 원. 50만 원인가? 50 벌금 헷갈리네. 금액이 좀 헷갈립니다. 그죠? 50만 원 이하 벌금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60만 원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50만 원 벌금이 6개월의 징역이죠. 6개월 이하 징역이 나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요게 이제 50만 원 맞죠? 여기에 이제 질확해 아닙니까? 질서 유지선을 침범하는 경우에, 그리고 확성계정 소음 기준을 위반하는 경우에 해산명령 위반이죠. 질확해. 여기 이제 6개월 이하 징역에 50만 원 이하 벌금이죠. 자, 집회 자유는 참가하지 못하게 하는 국가의 강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참가에 대한 근무의 방법으로 시간을 지연시킨다. 이렇게 해서는 것도 안 되겠죠, 당연히. 청장이 경찰 버스로 해서 특별시 서울광장을 둘러싸서 통행을 제재한 행위로 인해서 청구인들의 거주 이전 자유가 제한됐다고 할 수는 없죠. 자, 일단 이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할 수는 없고 뭐였죠? 맞는 말인데 뭐였죠? 거주 이전은 자유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권한 남용 금지. 그러니까 이제 일반 행동 자유권. 일반적으로 내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 행동 자유권이 침해됐다는 것이지 거주 이전의 자유가 침해됐다고는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자, 적법한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하려면 사회단체 회원 등이 집회 예정 장소가 사전 봉쇄가 되니까 인근 교회에서 잠시 머문 것 이런 것들은 집회를 위한 사정 활동으로 봐서 여기서 이제 해산 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또 교회 안에 있었으면 실내 집회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남북 교류 협력. 자, 이것도 뭐 간단한 문제였어요. 남한의 주민이 북한을 방문하려면 통일부 장관의 당연히 방문 승인을 받아야겠죠. 북두 7성 그래서 그죠? 7일 전까지 요청을 해야 합니다. 방문 승인을 받지 않고 북한을 방문했다 3년 이하 징역이죠. 이것도 숫자로 암기 사항이죠. 이것도 통일부 장관 방문 승인을 받은 사람이 거짓이나 그밖에 부정한 방법이다. 당연히 취소해야겠죠. 제외 국민이 외국에서 곧바로 북한에 간다. 이때는 사전 승인 사안이 아니고 신고만 하고 들어가면 된다고 했죠. 누구에게 신고를 하느냐? 누구에게 신고하느냐? 자, 외교부 장관이나 제휴공간. 사실은 이제 이게 거의 제휴공관장이 외교부 장관 아래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제휴공관장이 하면 당연히 외교부 장관한테 통보가 되지. 외교부 장관이 아니고 통일부 장관이 되겠습니다. 통일부와 관계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자, 밑에 이 표가 있잖아요, 표. 이건 뭐, 제 교재도 있고, 이거 몇 번 우리가 본 거 아닙니까? 그죠? 승인, 사항, 신고사항, 그죠? 통일부 장관 이렇게. 이것도 사실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자, 외국인 입국, 재입국 허가를 받았다. 다시 들어와. 또, 허가가 면제됐다. 항상 들어오면 되는 거지. 허가 받았고, 면제됐으니까. 들어올 수 있죠. 법무부 장관은 대한민국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에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 자, 이런 사람은 당연히 금지할 수 있겠죠.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입국 심사를 받을 때 법무부령으로, 대통령령으로 하면 틀린 말이 되겠죠.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생체 정보를 제공을 해야 된다. 되어 있고, 다만 외국 정부 국제기구 업무를 수행한다. 우리가 좀 존중을 해줘야겠죠. 외국 정부 기관이니까, 국제기구니까, 그죠? 존중을 해줘야 되니까. 너네들은 좀 봐줄게. 그러지 않아야 남았습니다. 출입국 관리 공무원은 입국 심사에 필요한 경우에 관계 행정기관에다가 너 가지고 있는 생체정보 지문이라든가 사진 좀 보내주시오. 요청할 수 있다. 그렇죠. 이것도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은데 법무부 장관이 되겠죠. 이게 공무원이 바로 요구할 수는 없고 공문으로 요청을 해야 되니까 장관 이름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문제가 이번에 많이 나왔어요, 그죠? 아까 뭐 시도청장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법조문을 보면서 주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또 상식입니다. 문제를 푸는 요령인데 어디 요청하는 거 있잖아요. 요청하고 이런 것들은 다 공문으로 해야 되니까 장애 이름으로 해야죠. 공무원이 직접 할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 공무원이 어떤 그 기관 그러니까 관청의 지위를 가지고 있으면 직접 할 수가 있죠. 관청의 지위를 갖는 사람은 검사라든가 이런 사람이죠. 한 개인이 관청이기 때문에 직접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사라든가 뭐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보면은 경찰관은 이렇게 돼 있죠. 그럴 때는 주체가 다 경찰관으로 되어 있어요. 그 외에 웬만한 것은 다 주체가 실제 실무상은 경찰관이 하더라도 다 기관장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경우는 마찬가지입니다. 기관장의 이름으로 해야죠. 상식적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터폴, 뭐 즉석 이 수배서 이것도 참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나왔죠, 그죠? 자, 청색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두 문자로 보죠. 황실, 청소, 적체. 황색은 실종자, 황실에 청소가 제대로 안 됐어. 청색은 뭐죠? 수배자죠, 수배자. 수배자, 소재 수사. 그리고 적체. 그리고 적색은 체포. 수배소죠. 이렇게 황실, 청소, 적체 이렇게 기억을 했는데 청색은 수배자에 대한 이제 그러니까 범죄에 대한 소재 확인이고 흑색은 뭡니까? 우리가 조문 갈 때 다 이렇게 흑색 점정을 하잖아요, 그죠? 사망자도 사망자, 실종자는 아니고 실종자는 뭡니까? 황색, 그죠?
오렌지 폭탄 세일, 그죠? 그래서 오렌지는 폭탄, 폭발물, 위험 물질 경고. 그다음에 보라색, 그죠? 신종 수법을 보라, 수법, 새로운 수법 보라,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기출 문제 풀이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제 이번 시험을 보면은 좀 단순 문제가 좀 많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숫자 같은 거 있죠. 이건 기본입니다. 기본적으로 암기를 하고, 특히 이제 이번에 보면은 이제 공제 범위 안에서만 출제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석구석에 있는 법조문에서 그냥 지금까지 없었던 것을 그냥 막 따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제 그런 부분에도 조금 더 유의하면서, 뭐 다 우리가 볼 수는 없겠죠. 제가 판단을 해서 야, 이건 좀 문제가 있겠다, 구석에 있지만 그런 것들은 제가 알아서 좀 끄집어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주의를 환기시켜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했습니다.